서비스 관련된 코드를 처리 담당하는 디스패치 서버리 설정된 웹서버 엑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회원 등록한 화면. 앞서서 이게 지금 현재 서비스 핸들러 중에 이 페이지를 요청한 애가 있었죠. 이쪽에. 최초에 얘가 요청하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회원 등록하기 위한 아이디, 네임, 이메일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 액션에 선택이 된 URL 이동을 해서 해주는 거죠. 여기 지금 Spring MVC UI2 PKR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파트는 해당의 서비스 이름이자 우리 쪽에 그 웹의 폼의 컨텍스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이름이죠. 이 서비스 이름은 레지스터 유저. 그래서 결국은 레지스터 유저라고 하는 메소드가 업그레이드해서 실행하는 거죠. 레지스터 유저 서비스 핸들러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초 넘어올 때 값이 일단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를 개수로 했었죠. 개수로 했다가 지금 메소드 리퀘스트 이쪽 값 대신 제가 포스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이 파트가 지나면 개별적인 어떤 값들을 받는 거. 예전에 그 리퀘스트 get parameter라고 하는 서브리에서의 그 메소드가 동일한 걸 바로 이어서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받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id, name, 이메일이며 이것을 통으로해서 하나의 객체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애노테이션이 보시다시피 모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애노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애노테이션은 타입이 유저죠. 그리고 객체를 찾겠죠. 스프링 컨테이너가 찾습니다. 객체를 찾는데 보니까 이렇게 ID, name, 이메일 요거 똑같죠. 순서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프링 컨테이너가 작업할 때 세트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느냐 게터, 세터, 턴을 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 만들 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모델 애트리뷰트 쪽에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그 나중에 리퀘스트 파라에서 리퀘스트 파라면 애노테이션을 쓸 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사용할 텐데 요거는 그 파라미터 이름인데 뭔가 봤더니 그게 객체였다는 것이죠. 이름인데 객체였다는 것이고 실제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값이 넘어왔을 때 그 값을 쓰려고 하는 이름이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명과 보통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같이 씁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저라고 하는 어떤 요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만 같이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봤을 때 부분이 없으면 해당되는 메소드에 동일하게 유저로 변환해서 사용하겠죠. 그렇다 보면 코드의 가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는 유저인데 EMP 유저다 이렇게 또는 유저는 유저인데 커스텀 유저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된 유저를 조금 더 가동력을 높여주죠. 이 이름을 해주게 되면 요 유저가 이렇게 유저 클래스의 객체를 쓰고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가 커스텀이구나 알 수 있죠. 그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은 이름을 사용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착각을 해주시면 주의하세요. 만약에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쓰고 싶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퍼스트 유저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해당되는 유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파라미터 이름으로 커스트 유저, EMP 유저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덱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상단 자체에 캐릭터 인코딩 타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푸스터 왔을 때는 바디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올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캐릭터 세팅, 캐릭터 타입의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캐릭터 타입을 결정해주는 객수가 안 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 리퀘스트, 색 컨텐트 타입 해가지고 색 캐릭터 타입 해가지고 UTF-8 이렇게 설정을 여러분들이 그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방식으로 쓸 수 없네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퀘스트 객체를 당연히 여기 지금 보시면 따로 얻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브젝트 프로그램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벌써 그렇게 뭐 개발하지 않지만은 억지로 해준 거예요. 얘 자체를 HTTP 구현할 수 없겠지만 받을 수가 없네. 근데 여기서 이제 메소드 중에 어차피 그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디스패치 서브릿의 객체 안에서 프레임 서브릿, 개념 서브릿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HTTP 서브릿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방식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 영문자나 한글, 영문자나 아니면 숫자가 올 경우에는 이 필터가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게 그 필터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행이 돼도 ASCII나 또는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바이트를 한다. 1이라는 숫자가 3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2바이트를 안 써요. 빵빵빵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고 이제 다국어 꼭 한글만이 아니고 뭐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끊어오는 바이트 수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 타입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필터가 처리하는 대상인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가 처리하겠다. 물론 이제 특정 서비스만 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뭐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영문 페이지인데 한글 페이지가 딱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서비스 컨텍스트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겠다. 해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는 이제 요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주정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났다면 네이버 커넥트에서 PNG 설정이 끝났다면 요 네 개가 대부분 처리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변경이 발생하면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한 다음에는 그 해당되는 톰캣을 다시 리스타트 해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적용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장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세요. 좀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에러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에러라기보다는 에러라고 한다면 실행할 때 콘솔 창에 뜨겠죠. 근데 콘솔 창에 안 떠. 그런 에러들. 그러면 판단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로직 에러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도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줬거든요. 저장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파라메타를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체 단위로 지금 받았거든요. 이게 통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타입을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요건 제가 따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web.xml 파일 그 변경된 파트들 여기 해놨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web.xml 쪽에 실행은 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 표시가 뜨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했다가 그러니까 클로즈 프로젝트 했다가 다시 오픈 프로젝트 하셔야지 적용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직 적용은 상관이 없는데 X 표시가 올라온 걸 처리하고 싶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클로즈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뜻은 이게 솔직히 좀 이런 얘기를 저도 할 때마다 약간 좀 이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컴퓨터 멈춰서 컴퓨터가 뭐 느려요.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윈도우에서 껐다 켜세요. 저거 거의 그 정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좀 상황은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소스들이 다 전부 다 이제 그 상용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픈소스를 많이 지원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죠. 그런 문제 때문인데,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픈 커뮤니티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코드가 완료가 되면 안정화 버전을 자신들의 오픈소스인 어떤 제품, 동일한 제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오픈 커뮤니티에 한 분 있고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오픈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발전을 시키면 그것을 이제 테스트가 계속 거치겠죠. 그럼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시키면 마리아DB가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가 되었는데 보니까 안정적이야. 그러면 해당되는 추가된 어떤 기능들이 MySQL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MySQL에서 이제 오픈을 둘 다 결국 오픈 소스죠. 오픈 소스이긴 한데 이제 관리 주체가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안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리아DB에서 안정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DB를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버전을 결정하시면 되느냐? MySQL의 버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의 버전하고 물론 버전 어떤 그 진행하는 방식은 좀 틀리긴 해요. 뭐 11, 12인데 여기는 예전에 5, 6 이렇게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나온 시기가 이제 연도를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정화됐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MySQL이 적용이 되니까 MySQL 쪽에 그 해당되는 적용한 연도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시점에 나온 마리아DB를 사용하시면 돼요. 좀 제한사항이 조금 이제 MySQL은 알게 모르게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DB 버전을 정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객체 덩체를 봤죠. 객체 덩어리를 봤습니다. 덩어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는 타입은 여기에 따릅니다. 여기에 그 주의하세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데이터는 네트워크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문자 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객체로 받아올 때는 그 타입을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저 했을 때 입력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내용. 근데 여기에는 만약에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느낌 오시죠? 이거 지금 얘가 객체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얘가 get를 한다고요. 넘어온 값을 get를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객체를 생성을 딱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요소가 id가 숫자죠. 정수면 정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입력했는데 여기 통째로 하나의 이름인 유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받았는데 보니까 객체야. 객체 그 필드명과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일치하는 놈은 세트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데 넣어준다고요. 넣어주려고 하는 시점에 얘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를 숫자로 외우셔야 되고, 아무런 문자로, 명확하게 문자인 경우는 처리 오류가 일어나니까 좀 주의하세요. 자, 여기는 이제 통째로 이제 받아온 경우고, ID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델 애트리뷰트를 쓰기는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델 애트리뷰트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델 애트리뷰트를 쓰게 되면 클래스가 하나가 더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D 패스워드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리퀘스트 파라를 쓰십니다. 근데 뭐 회원 등록, 그죠? 또는 주문 등록할 때 막 여러 가지 항목이 많잖아요. 수강 조건 자기가 원하는 도착일자, 그다음에 혹시 뭐 배송대사 이름 남긴 글자, 뭐 해가지고 승자 굉장히 항목이 많아. 그걸 만약에 또 리퀘스트 파람으로 하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 함수 속에 그 파라미터 집어넣으면 좀 일자만하게 커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모델 애트리뷰트를 쓰는 게 맞습니다. 본인 선택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져올 때 지금처럼 리퀘스트 사람이라고 애노테이션을 써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객체가 딱 되는 순간에는 모델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항목 중에 리퀘스트 발음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require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얘를 당연히 안 씁니다. 지금 왜 안 쓰냐면 지금은 여기 required라고 하는 걸 안 쓰는 이유가 이제 HTML5가 나오면서 엘리먼트 한 내부의 속성 중에 required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쓸 필요 없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가 세팅을 안 했다. 또는 이전에 HTML5 이전 HTML3, 4때까지 기준을 본다면 그 required를 쓰게 되면 내가 파라미터가 없으면 해당되는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필요합니까? 아니면 false. 같은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 단,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그냥 그건 뭐 required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로직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밸류를 쓰게 되면 값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채워주고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널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항목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에서 보낸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밸류에 들어간 이 파트가 뭐냐면 우리 저기 또그 뭐죠? HTML 쪽에서 봤을 때는 name이죠, name. 반드시 그 네임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 get 파라미터에서 이름 가져오듯이. 그래서 그 이름 주의하시고요. 여기 뒤에 나온 이름 얘는 뭐냐? 얘가 여기 결국은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함수잖아요. 메소드. 메소드 안에서 쓸 변수이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인데 만약에 10개를 받았다. 그럼 이제 콤마하고 이 부분이 10개가 채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좀 보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나오죠. 리퀘스트 바람 id name 셀. 지금은 이제 셀인데 원래 우리 쪽 이전 코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id name 이메일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타입은 자 이번엔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전에 그 파라미터 했을 때 무조건 데이터를 뭐로 받았냐면 물론 HTML5의 타입을 정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스트링으로 받는다고 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얘가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인터넷에서 날아올 때는 얘가 스트링으로 옵니다. 근데 받아서 저장할 때는 인티저 타입이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편리하죠. 그죠?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신 이제 모델 객체에서는 이게 어차피 클래스 쪽에 정의된 타입으로 봤기 때문에 입력할 때 특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 타입이 있으니까 타입만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전 가져와서 그냥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get 방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값이요. 그 다음에 메소드 쪽에 속성명을 해서 속성값을 지금 지정한 상태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얘를 이제 get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스트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의 테스트가 이런 식의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면 웹에서는 화면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화면을 만드는 게 이게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어쨌든 좀 많이 번거롭죠. 근데 지금 get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라미터를 리퀘스트 파라미터 또는 쿼리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초기에 개발할 때는 다 get 방식으로 만들어 둡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그 처리할 때 좀 처리가 좀 편리하니까. 그래서 리퀘스트 바람 모델 애트리뷰트까지 잘 봤고요. 한글 처리하는 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 코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드 자체가 간단하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그냥 테스트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핸들러 하나 추가해 주면 되죠. 핸들러 하나 추가하세요 하면 서블릿 컨텍스트에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 메소드 하나 추가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메소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속성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 해볼까요? 요건 지금 기존에 있던 거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show 데이터죠. show 데이터로 해서 요거는 별개로 완전히 원래는 여기에 유사하지가 않죠.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원래 별도의 별개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좀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요것도 모델 앤 뷰로 바로 받겠습니다. 모델 앤 뷰로 받고 여기에 그 수업 자료에 나와 있듯이 show 데이터 그죠? show 데이터 메소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해야 되겠죠? 매핑을 하는데 겟 방식으로 좀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show 데이터 똑같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람을 어딘가 하는 거죠. 리퀘스트 어디 갔어? 리퀘스트 파람 해두시고, 저기서 받을 때 파라미터 이름이 id,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쓸 때는 id,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리턴을 좀 미리 해 놓을게요. 그리고 넣어줄까? 잠깐만, 여기 id는 이제 얘는 필수겠죠, 그죠? id는 필수니까 잠깐만, 사람을 적을 때 그냥 바로 이름을 해줬구나. 그냥 여기다가 속성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수업자를 보면 require, 그죠? require를 해서 false 해주고, default value 얘를 id니까 똑같이 1, 2, 3으로 해주고, 이렇게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아까 셀이었나요? 리퀘스트 파람, 두 번째는 우리가 넘겨줄 값이 이게 메인 해주고, 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값을 받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 스트링 문자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테스트 바람에서 일단 이름으로 처리할 이름으로 일단 하고, 얘는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 셀 하게 되면 이제 일단 그 파라미터 쪽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처럼 모델 앤 뷰 격차나 만드시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모델 맵을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모델 캡처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지 데이터를 돌려줄까요? 그냥 새로 페이지를 좀 만들기가 그러니까 등록 페이지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페이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아까 우리 수업 자료에서처럼 그냥
물음표 뒤에 쭉 다 붙여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D name 이건 변수명이죠. 그래서 변수명 아, 네. 결국은 이 이름하고 여기 나온 이 이름이 같을 필요는 없죠. 뭐 표현을 명확하게 하자면 뭐 여기는 그 파라미터 쪽에서 넘어온 그 인풋 쪽의 네임의 이름이고요. 여기는 내가 내부에서 쓸 변수의 이름입니다. 보통은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는 그냥 코딩 규칙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따로 이제 만약 코딩 규칙을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른 쪽에서 만들었는데 이미 아이디가 다 네임이 다 정해졌어. 근데 그 페이지를 다 고칠 거냐?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를 그쪽 페이지의 파라미터 네임 이름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죠. 지금은 단순하게 요청을 받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 입력 그 파라미터로 넘겨준 값 있죠. 넘겨준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해당되는 페이지를 포워딩 해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요거 다시 리스타트 할게요. 저장 안 된 거 없죠? 그러면 자, show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빼고 여기서 show 데이터 복사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페이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로 해서 지금 ID 네임 있었죠. ID는 1, 2, 3. 그 다음에 ID를 아까 저쪽 어떻게 되어 있었지? 안에 필수 항목으로 안 넣었죠. required false라고 되어 있고 디폴트 값을 넣어주니까 ID는 그냥 넣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name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salary 요걸 1, 2, 3점 1, 2, 3.23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 일단은 잘못된 요청이 하나 왔다고 하네요. 네, 1, 2, 3, 1, 2, 3.23 fail to convert type string을 인티저로 이거구나. 인티저로 했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인식 못하는데 디폴트 우리가 사실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required는 타입이고 타입이 인티저고 스트링을 인티저로 컨버트해 줄 수 없다.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나? 저쪽에서 넘어올 때 어떤 값이었지? 인티저니까 위에 id인데 필수, 비필수 required false id 디폴트 value input string 처리를 예전에 했을 때 잠깐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됐지? 이걸 show 데이터 데이터 컨버전 쪽에서 지금 에러가 올라오는 건데 데이터 컨버전 쪽에서 자동 컨버전을 해주지 못하네. 화면에 넣었을 때 디폴트 밸류 저걸 아이디가 안 되겠네.
애초에 이걸 좀 처리를 할 수가 없네. 이걸 뺄게요. 빼고 처리 자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저쪽에 저희가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인티저로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컨버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하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require에서 여기다가 처리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해서 nickname required 코마 잠깐만, 디폴트 value죠. 디폴트 value 이렇게. 여기 컨버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여기를 지금 이제 스트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비어있는 값이 비어있는 케이스를 넣도록 했습니다. 다시 지금 로딩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리스타트를 해서 로딩을 확인을 하고, 자, 지금 바로 호출하는 거죠. show 데이터 맞나? show 데이터. 제가 소문자로 기재했죠. 다시 원래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물음표 아이디를 일단 그냥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름은 일단 빈칸으로 이퀄만 두고서 %, 그 다음에 셀이 123.233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지를 그냥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중간에 근데 디폴트 밸류가 안 들어갔는데 바뀌었나 이게 지금? require false.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근데 체크를 안 해주는 문제고,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안 먹히네요. 이게 지금 버전 때문에 바뀌었나? 여기 지금 약간 내용이 좀 틀려서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 먹히네요. 보니까 안 먹힙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디폴트 값이 내부적으로 안 먹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빈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값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 이제 required 같은 체크하는 파트를 했었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름만 그냥 이렇게 리퀘스트 바람 형태로 해서 여기 그 쿼리 스트링이 나와 있는 name하고 그 다음에 name을 어떻게 받겠다 하는 값들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get 파라미터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을 써보려고 했는데 아마 required 같은 경우는 먹히긴 할 건데 그 외에는 안 먹히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require 했다, true를 하게 되면, 근데 값을 안 넣었을 경우에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폴트 밸류가 안 먹히고 있어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값을 지금 name을 안 넣었잖아요. 근데 name에 넣었나요? 그렇죠. name에 지금 required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히는데 에러 표시가 안 뜨네요. name 안 넣었을 때 아무것도 값이 안 넘어오고.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나? 과연? required 자체가 안 먹히네.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안 먹히는 게 지금 전혀 안 먹히거든요. 옵션 뒤쪽에 안 먹히네요. 근데 여기 메시지는 뭐 뜰 법한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렇나? 잠깐만.
아, 그렇네요. 지금 이제 아까 그 리프레시가 안 됐네요. 리프레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잘못된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입니다. 에다가 뭐 위에 문자 없다고 하죠, 그죠? 요청 타겟에서 유효하지 않은 문자가 발견됐다. 즉 null 문자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출력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한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의미성은 제가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true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내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드에서 제가 이게 지금 웹.xml 쪽에 제가 좀 그대로 복사를 좀 약간 좀 해놓을게요. 한글 처리를 일단 해야 되니까 디폴트로 해당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요, 그죠? 이 포맷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2.3.2였죠. 2.3.2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필터 있죠. 필터가 없는 겁니다. 엘리먼트가 그 규격에 이게 지금 문서 규격이 다 있거든요. X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커스텀하게 우리가 그냥 XML을 짤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어떤 뭐 해당되는 뭐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그냥 XML 스타일로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냥 XML을 제가 했을 때 이건 여러분들 굳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키마 파일 있죠. 스키마 파일만 XML 파일만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XML 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를 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스튜던트 해서 요거는 내가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 이렇게 해서 학생하고 학생이 이제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3명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름 이렇게 담고 아이디 학생 학번 그 다음에 ADR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구성해 줄 때 이런 형식의 문서를 우리가 XML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임의의 태그를 넣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XML이지 라고 하는 거고 인식을 못하는 거는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스키마 문서가 없기 때문에 스키마 문서는 저희가 테이블 스키마를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 스키마는 테이블의 칼럼 이름, 그 다음에 칼럼 타입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칼럼의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 값이 있으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우리가 규격을 미리 테이블을 우리가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스키마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ML 문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XML 문서 스키마가 있어요. 이 스키마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든 거고 내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XML 문서를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맞춰서 내가 값을 꺼내오거나 또는 값을 내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든 XML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를 검증하는 규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XSG 스키마 파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스키마 파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기술하는 XML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필터는 난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2.3 버전에는 없고 2.5 버전에 가서에 들어서 추가된 만약 엘리먼트다. 그러면 2.5가 가야지만이 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3점 했을 때 여기 X 표시가 올라왔죠. 이 문서는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 없는 엘리먼트를 쓰고 있구나 라고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에러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여기 보면 클래스를 정의해놨잖아요. 요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동작을 해요. 아무 이상 없이. 다만 이제 문서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버전을 제가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꿔서 적용한 버전이 바로 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X 표시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클로즈 했다가 다시 오픈 프로젝트 해야지만이 X 표시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적용하는 부분이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리프레시를 하면 뭐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웹 환경 같은 경우 여기가 별도로 좀 관리되는 서버.xml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서 껐다 켜야지 가능한 거고. 어쨌든 요거는 그냥 거의 디폴트로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거니까 그냥 계속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복사해서 자기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복사를 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require도 관련되는 거였죠. 이게 설정 파일이고, 이제 작업을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었죠. 아까 리소스 폴더를 제가 만들었나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부트에서 쓰이는 폴더인데, 그러면요, 프레스 폴더 가서, 자바, 리소스 있네요. 복사를 해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다 끝나는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설정 되어 있죠. 스프링 MVC를 패키지 베이스라인이에요. 근데 저는 스프링 MVC에 이걸 했네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러. 이거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스프링 MVC가 아니고 모델명. 패키지명을 보니까 아직 안 만들었네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컨트롤러 요 이름을 하나 만들고 베이스 패키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패키지를 일단은 스프링 MVC라고 하는 것을 두고,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컨트롤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냥 앞뒤 이름을 빼고 바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베이스 패키지가 컨트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B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 패키지에 있는 스프링 MVC를 넣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T1은 필요 없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MVC 아래에 존재하는 컨트롤러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컨트롤러가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뭐야, 센터 컨트롤을 이전에 했던 거고. 자, 앞부분에 이걸 좀 참고를 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요 형태로 보자면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앞에서 우리 했던 게 UI였죠. 이게 Spring MVC UI to Control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리시브를 해놨네. 리시브를 가져올게요. 그냥 리시브를 가져와서 복사를 하고, 자, 지금 패키지 이름이 틀렸어. 아마 패키지 이름 갖고 여기 DT 유저가 지금 우리가 없죠. 없기 때문에 빼고 DT 유저 쓰는 곳이 이거구나. 이해라니까 이거 잠깐 빼겠습니다. 요건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부분 빼고 이걸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모델 애트리뷰트 사용했죠. 모델 애트리뷰트 제가 쓰지 않고 우리 저쪽 이름이 페이지 이름이 뭔지 잠깐 볼게요. 페이지 등록 페이지가 얘죠. 얘를 유저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져오냐면 여기에 웹INF 아래 유저 그러면 유저 여기 있죠. 에라 표시가 쓰는 게 모델 맵 쪽에 아파치 썼고 다 썼고 여기 지금 에라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얘를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제가 이거 안 넣었죠. 제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비교해서 보세요. 모델 애트리뷰트를 제가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모델 애트리뷰트를 안 쓰고, 뭐를 쓰려고 하냐면, 그냥 리퀘스트 파람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리퀘스트 파람으로 바꾸게 되면 문제 안 생기겠죠. 그 리퀘스트 파람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이 id죠. id 이렇게 쿼리스트링 id 주고 얘는 내가 데이터를 받을 때 정수로 받겠다. 그럼 내부에서 바로 정수로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리퀘스트 파람, 두 번째는 네임 하나씩 받는 거죠. 모델 애트리뷰트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 마지막에 있는 게 리퀘스트 파람에서 이메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입은 이메일.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 두고 이 부분 빼고 하나 빠진 게 이거 이상하게 좀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에러 부분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또, 자, 이 부분이 맨 먼저 바뀝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모델 앤 뷰 객체를 만드셔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드에 보시면 이게 스트링으로 바뀌죠. 여기 스트링으로 바뀌고 그냥 스트링을 리턴해 줍니다. 간단하죠? 여기 지금 스트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델 앤 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다 치우고 여기다가 뭐를 들어갈 게 있는데 요거는 필요하죠. 코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죠. 굉장히 코드가 심플해졌죠.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는 유저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호출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럼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웹서버에 올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요거였죠. 요걸 잠깐 지우고요. 모델 맵 얘를 추가해서 자, 서버에 올리는 내용은 이제 이 프로젝트 올립니다. 올리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시작이 됐고요.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이제는 이름이 되게 지금 이게 바뀌었죠. 이름 복사 좀 해볼게요. 컨텍스트 루트 패스. 컨텍스트 루트 패스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얘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즉 서비스 네임은 유저죠, 그죠? 잠깐만. 저기가 또 바뀌어있네. MVC 모델 맵 유저. 저장을 제가 안 했나? 이건 바뀐 게 없고. 잠깐만요. 모델 맵. MVC 모델 맵. 맞고. 유저.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 패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유저. 메소드는 get. 유저 리스트. 컨트롤러 등록.
얘가 지금 다르게 했나? 잠깐만 뭔가 어?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지? 아 제가 이 복사를 안 했나 보네요. 잠깐만. 스프링 컨테이너의 설정 파일이 어디 갔지? 아, 저 스프링 컨테이너 설정 파일을 제가 예? 여기다 복사를 했는데 잠깐만 아까 안 만들었나? 제가 아까 안 만들었나요? 어, 얘가 지금 안 보이네 디스패처가 FINF 아래에다가 이게 왜 없어요 그죠?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되니까 뷰 리졸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일단은 이것도 복사를 해줬고요. 제가 아까 안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다시 서버 띄우고 아무렇게나 이거 지금 어? 뭘 안 했지 내가? value, USR, USR, user, user register page. 잠깐만, 뭐가 문제지? 아, 세팅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페이지, 이거는 뭐,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이건 세팅을 항상 하면서 이게 좀, 이거는 뭐, 그 에러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에러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해준 거고. 아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어, 1000. 스크린 컨텍스트 루트. 얘가 지금 홈의 위치를 이거는 모델 맵 리스트 스프링 MVC 모델 맵 이거 아까 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컨텍스트 패스 얘 맞고 그 다음에 서비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얘는 얘 맞고 맵 서비스 얘 호출했고 유저의 유저 디스패처 리졸버 MVC 베이스 패키지 베이스 패키지 얘가 베이스 패키지 컨트롤러 아니 컨트롤 앞에 맞지.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하는 얘가 크래스패스 폼 얘가 베이스 패키지 그럼 컨트롤 아래에 있는 모든 코드 컨트롤 아래에 있는 모든 코드 컨트롤 아래에 있는 모든 코드의 컨트롤 뭘 바뀌었지? 바뀐 게 없는데 9000 아직 적용이 안 됐나? 그랬으니까 제가 이걸 유저 어, 음, 잠깐 유저? 아 유저 맞지. 왜 이 서비스를 못 찾지? 얘를 지금 찾아서 얘를 실행시켜줘야 되는데 실행하면서 리턴할 때 이 부분
INF 아래, 유저 아래. 잠깐 뭐가 없다 또 그죠? 아, 자, 이제 발견했네 그죠? 여기 지금 뭐 하나 없죠? 웹 INF 아래. 제가 뷰 폴더를 안 만들었네요. 뷰 폴더 만들고 유저를 여기 아래다가 줘야 되죠. 여기까지가 뷰 리저버의 홈이고, 내가 유저를 주고 그 다음에 유저 레지스터 페이지를 준 거죠. 유저를 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js 이렇게 리스타트함도 주고, 아까 실행했던 게 어디 있지?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저기 모듈 저것도 오타네. 오타고 그게 아닌데 이게 왜 안 먹히지? 그것도 일단 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음, 잠깐만. 음, 자꾸 이게 이렇게 뭘 빠뜨려 있는가. 이게 뷰 아래 뷰 유저 이거는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패서블이 특성이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몇트 XML. 아, 아, 이상하다. 제가 그거 복사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자꾸 이거 계속 디스패치 서블릿 자체가 지금 동작을 하지 않았네요. 내가 뭘 고쳤나요 그러면? 이게 MVC 요거는 UI 컨트롤이고 모델 냈죠. 정말 스페셜 거죠. 잠깐만. 클로즈 프로젝트 얘도 먼저 얘도 문제가 되나? 됐고, 모델 맵 다시 오픈 프로젝트 됐고, 이것도 이렇게 안 지워지네. 예전에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게 지금 2.5 어떤 건데? 어떤 건 안 되네. 그렇다 치고요. 일단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생겨도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해석을 안 되네요. 이게 XML 쪽 관련돼서 지금 헤드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인데 XML 붙여도 비슷합니다. 지금 똑같이 에러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XML 쪽은 항상 이제 정리를 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리프레시해도 안 되고 리프레시도 안 되고 프로젝트 오픈해
얘는 다시 해보는 이유가 저거 지금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안 묵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XML 헤더를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걸 해줘도 지금 될란가 모르겠네. XML 파일입니다 라고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쪽에 이제 에러가 걸렸죠. 여기 지금 나타난 저 표시가 좀 싫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안 되네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안 되고, 했다가 인식할 때 아마 이게 늦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해소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똑같이 아까 이전에 했던 거 한글 처리하는 부분, 필터 처리 부분을 추가를 한 코드입니다. 이거 보기 싫은데 나중에 이거 좀 해결 확인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아마 복사를 하면서 아까 이 페이지 제가 직접 만들었죠. 이 프로젝트는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폼은 정상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모양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패처도 아까 우리가 그 스프링 컨테이너의 설정 파일도 없었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기존에 디스패처 서브리스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얘가 있어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스패처 서브리스 작동하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한글 처리용으로 필요한 거죠. 얘는 한글 처리고요. 얘는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죠. 웹 클라이언트 요청 수신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페이지를 돌려줄 때 그 페이지의 완성된 페이지 위치와 확장자를 만들어주는 그 뷰 리졸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봤을 때 아까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리스트 컨트롤러인데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를 보낼 때는 모델, 쉽게 말해 데이터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죠. 필요 없기 때문에 모델 엠플 텍스처를 굳이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일부 그 필드인 뷰만 셋 뷰 네임들을 통해서 설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뭘 했었냐면 모델은 뷰라고 하는 텍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바로 문자열로 주게 되면 이 부분을 뷰 리졸버가 해석하는 겁니다. 아까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석 방법이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느낄 만큼의 속도를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쓸모없이 모델 데이터가 느린 상태에서 모델 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뷰만 해석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칼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수업 자료에 보면 여기 보시면 모델 맵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에 모델 맵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모델 앤 뷰, 모델 앤 뷰 쪽에 이쪽에 클래스를 이동을 해보면 모델 앤 뷰 쪽에 있던 얘입니다. 보이시죠? 원래는 모델 앤 뷰는 두 데이터를 동시에 다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뷰하고 모델이
모델 맵 클래스의 객체인 모델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필드를 두 개를 하나의 클래스 내에 감싸 놓고 내가 만약에 모델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그냥 세팅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널 상태로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여기만 페이지 뷰를 설정해 주도록 해놨었죠. 그리고서 그걸 위해서 add object 저 뒤에 있는가 보네. add object 여기 있죠. add object를 통해서 속성을 넣어주고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맵을 대로 호출하죠. add object를 view name을 주게 됩니다. 원래는 두 개 한꺼번에 이렇게 view는 view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데이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만 view만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페이지들이 꽤 생각보다 많거든요. 로직이 없고 그냥 페이지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모델 데이터, 즉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델 맵 클래스의 객체인 모델에 대해서 널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안 쓰는 거죠. add 오브젝트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모델 앤 뷰 클래스가 화면과 데이터를 이렇게 동시에 가지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없는 서비스가 데이터가 없는 서블릿 컨텍스트, 즉 서비스 요청이 있더라.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그냥 문자를 리턴해주라. 그럼 요거는 뷰 페이지를 인식할게라고 이제 처리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모델링 뷰를 안 쓸 거예요. 리턴을 안 해줄 겁니다. 그냥 문자를 리턴해 줄 거예요. 해주고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냐면 자, 약간 바뀐 게 여기에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파라메타가. 뭐가 들어가냐면 모델 맵이요. 모델 맵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모델 맵, 모델. 이렇게 추가, 모델 맵인데, 모델 모드 맵이네. 잠깐만요. 모델 맵. 모델 맵. 있죠? 타입을 받고, 조금 이제, 제가 잘못 임포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 똑같은데, add 오브젝트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명칭. set attribute와 유사한 명칭을 쓴다는 거죠. 모델에서 add attribute. 그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정상적으로 보이죠. 아까 거보다는 그냥 add object보다는 조금 더 요것도 보면 지금 key name value 이렇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요 페이지에서 보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줄 거냐면 이게 그게 안 되겠구나. 제가 JSPL을 안 썼죠. 일반적인 페이지니까 일단은 뭐 그 페이지 좀 만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바로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바로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결과는 아까 초기에 회원가입 쪽의 페이지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일단 넣어주고 받는 게 좋긴 한데 JSPL에서 하나만 그러면 뭐 출력해보죠. JSPL로 그래서 하나만 넣어줄게요. 지금 이름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고 이름을 그대로 add attribute에 추가해주겠습니다. 원래 이걸 만들 때 여기다가 저희가 DTO를 만들었다면 아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JSPL에서 객체를 돌려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객체를 돌려주려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DTO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의 항목만 받았다면 바로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잠깐 고쳐볼게요. 여기 지금 요 코드에서 밑에 있는 거 제가 이거 익스프레션을 쓰도록 해놨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아니니까 그냥 값을 안 주고 네임만
애트리뷰트 이름 아시죠? 애트리뷰트 이름이 name입니다. 그래서 name 이렇게 여러분은 뭐 따로 여기서 PTO 그 클래스를 만드셔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값을 바로 보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애트리뷰트하고 페이지를 던져주고요. 던져줄 때 여기에다가 얘는 애트리뷰트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출력이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최초 호출할 때 얘를 호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내부에서, 얘가 딱 페이지 보여 얘죠. 얘가 내부에서 얘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리스타트하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모델 네임이라는 걸 쓴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모델 뷰를 분리를 해낸 거죠. 분리를 해냈고, 그래서 만약 페이지만 할 때는 그냥 페이지 하면 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뭐 요거는 1, 2, 3 해놓고 여기서 잠깐 여기서 출력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뭐 받아봤는데 아래 애트리뷰트만 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좀 데이터가 넘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D, name, 그 다음에 플러스 이메일 이렇게 해서 다시 넘어왔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에는 받아온 값을 애트리뷰트 해서 처리해주고 그리고 속성을 넣어주면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속성의 값이 채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스타트 해주고요. 했다면 다시 자, 그렇다면 이제 1, 2, 3 이름은 아까 한글 처리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이메일은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딱 값 채워질 거예요. 채워지고 값이 넘어왔는지 보니까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프링 MVC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로 설정에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작성하지는 마시고요. 디스패치 서블릿하고 또 두 개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좀 걸려있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한글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XML 파일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안 볼까? 얘는 또 에러가 없어졌네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죠? 얘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쨌든 뭐 얘는 문제가 지금 없네요. 없고 XML 쪽이라서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스프링 MVC 자체는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뭐 필요한 부분은 다 했고 여기 하나가 지금 여기서 에러 여기 자체에는 없는데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에러가 표시가 되니까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 XML 파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리머추 성숙되지 못한 파일의 끝이라고 뭔가 다른 끝이 와야 되나? 여기서 파일에서 에러 없죠? 파일에서 에러 있고 에러인데도 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수업 자료에 나온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대충 정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맨 끝부분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이에요. 결국은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애트리뷰트나 리퀘스트 파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에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모델의 데이터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우리가 그 예전에 채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프리미티브 타입,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인데,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이제 한 가지 이상 있는 거, 리스트 타입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10분,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고요. 20분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이베티스 쪽을 좀 조금 이제 심화할 겁니다. 마이베티스 쪽을 한번 추가로 저희가 동적 SQL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적 SQL 팩트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MVC하고 마이베티스가 연동이 되는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namespace get employee list 1이겠죠. 그리고서 내가 콤마 한 다음에 옆에다가 파라메타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return 타입이죠. 여기 함수가 된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어오는 값 중에 내가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었는데 안에 내부에 어떤 값도 세팅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값도. 그리고 emp 언더바 email이라고 하는 요 필드는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가 null이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값을 넣어둘 수도 있고 넣어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값을 넣어두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넣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값 세팅 없이.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null이니까. 근데 if 테스트죠. 자, 테스트한 결과가 만약에 3이라면입니다. 근데 emp 언더바 email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안에 있는 필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객체만 만들고 바로 객체를 파람 타입을 내가 넣어줬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기본 값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id는 0, 그 다음 name이나 email이나 텔은 null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름에 대해서 emp email 이름에 대해서 값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null이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전체 조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이메일을 이메일 필드만 초기화했다. 세터 객체 만든 다음에 객체 세팅을 이메일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null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이메일에 대해서 like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where를 넣어주게 되고요. 해당되는 이메일 쪽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넣어주는 값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SQL 자체가 동적으로 완성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if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자바 코드에서 할 때는 이거죠. 내가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워뒀어요. 그냥 초기 안 했단 말이죠.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바로 넣어줬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null이 아니게 null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전체 조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조회와 부분 조회를 또는 단일 조회나 또 전체 조회 그것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회인지를 내가 넣어주는 값에 따라서 SQL 자체가 달리 만들어진다. 두 번째, choose. choose도 이제 if하고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 if는 참이냐 거짓이냐 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다중 if 아시죠? if, else if, if, else if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choose예요. 자, choose는 when, choose when, choose when 어떻게 하느냐? EMP가 null이 아니면, 만약 null이면요. 이 조건은 실행 안 됩니다. 두 번째. EMP 탭이 null이냐? null이 아니면 요걸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해당이 안 되고 얘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ID는 해당 테이블에 또는 클래스 파일에 테이블 쪽에서 보면 기본 키이기 때문에 생략을 못할 겁니다. ID를 넣지 않게 되면 인서트 못할 테니까. ID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채워줄 때 ID를 이렇게 조회 조건을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단에 이게 먼저 나와 있죠. EMP ID가 not null 인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EMP ID가 not null. 그리고 not null이니까 EMP ID는 무조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 SQL 문장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ID로 조회하라는 거죠. 코드에서는 ID만 세팅했죠. ID는 없으면 안 될 테니까 ID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ID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키는 ID는 들어간다. 그 기본 키 테이블과 매칭이 되는 클래스 객체죠. 얘도 마찬가지로 EMP ID를 세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employee 요거는 네임스페이스죠. 맵터의 네임스페이스고요. get employee list, get employee list. 그래서 얘가 호출하는데 EMP를 넘겨주는데 ID만 세팅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은 다 전부 다 거짓이라서 최종적으로 이 완성되는 SQL은 뭐냐? where employee is not null and EMP ID equal 내가 넘겨준 값. 넘겨준 값으로 해당 ID의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동적 SQL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웨어절 있죠. 웨어절. 그러니까 select의 웨어절이 아닙니다. 웨어절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조건을 갖다 조건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웨어 조건을 쓸지 아니면 choose when을 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죠. 웨어절도 자바코드도 거의 유사하게 고치랍니다. 그리고 요거죠. 요게 우리가 JSPL에서 얘기하는 반복되는 문장. 우리가 객체에서 반복되는 거 가져올 때 처리하는 건데 SQL도 그런 게 있죠. SQL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select in 문장 같은 경우 그죠? 어떤 칼럼에 in 해가지고 괄호에서 예를 들면 ID다. 근데 전체 ID가 아니고 A ID, B ID, C ID만 내가 해당되는 놈만 조회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칼럼 in 괄호를 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where에서 EMP ID in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괄호가 있죠. 괄호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들어가는 게 완성되는 문장이 이게 메모리 좀 있나? 여기 원래 in 한 다음에 괄호에서 콤마 쓰는 이런 SQL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SQL 문장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이 for each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리스트 요 값을 보내줄 겁니다. 우리한테 보내주면 내가 하나씩 꺼내왔어요. 걔를 아이템 값을 꺼내오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오픈될 때 지금처럼 얘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고요. 분리자가 콤마 그 다음에 또 넣어주고 콤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클로즈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클로즈 이렇게 해서 얘가 포르프 돌면서 select in의 문장을 완성을 해줍니다. 이게 for each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바 코드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사원 아이디를 여러 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원을 지금 아이디를 여러 개를 제가 주고 있죠. 리스트인데 내부에 담기는 게 스트링이에요. 근데 그 스트링이 하나하나가 4번이죠. 그래서 걔를 주는 겁니다. 주게 되면 여기서 누가 받냐면 이게 리스트니까 얘가 받는 거예요. 여기다 세팅해주죠. 여기서 받습니다. 리스트가 뭘 받느냐? 바로 얘를 받아요. 얘는 뭐죠? 4번 문자열의 리스트입니다. 4번 문자열의 리스트를 얘가 받게 되고 포르프로 돌게 되면 이 아이템에는 처음엔 204, 그 다음에 208, 세부터 212, 213이라고 하는 각각의 4번을 꺼내오게 됩니다. 근데 4번 사이의 구분자는 여기서 이미 정의를 해놨죠. 콤마. 이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괄호. 끝나게 되면 끝나는 괄호. 내부에다가 아이템을 쫙 하는데 아이템 간의 부분은 콤마. 우리가 흔히 아는 실렉트인 문장이죠. 그 실렉트인 문장을 완성을 동적으로 해줍니다. 자바 코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내장 프로세서도 있고, 그다음 애노테이션도 SQL 커밋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가 틀리죠. 특별한 건 없고, 그렇죠. 스테이트먼트 타입, 컬러블. 그래서 코드에서 이렇게 호스라고 있죠. 내부에서는 할 때 3이 파라미터 타입, 학생이네요. 그죠? 3이 넘어가면 3을 넣어주면 일단 아이디구나. 그래서 요거는 그거고, 우리하고 좀 설정은 좀 틀리긴 하지만 스튜던트, 래퍼 스튜던트, 콜 바이 아이디 요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대충 그렇네요. 또 뭐 특별하게 돌려주는 타입은 디별트 맵 스타일이고, 그냥 웹 타입을 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객체 타입으로 주면 됩니다. 차이는 이 부분에 스테이트먼트 이 부분에 추가가 되고, 이제 컬러번을 우리가 호출하는 거다라고 되고, 바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특이하죠. 이게 함수 이름, 이게 인자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id가 지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데이비스 타입은 정사, 모두는 입력가수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인턴할 때 해당되는 학생 id를 3번 학생의 id로 받아서 함수가 실행해서 결과를 지금처럼 학생 객체를 던져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노테이션은 이게 가만히 보면 골뱅이에서 인서트, 골뱅이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인데, 골뱅이 안에 여기서 말하는 XML에 정의된 요 래퍼 있죠?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